저는 64 강정임입니다. 새벽 5시면 눈이 먼저 떠집니다. 알람 소리가 아니라 몸이 기억해요. 손을 뻗어 이불을 걷고 맨발로 부엌에 섭니다. 찬 바닥이 발바닥을 때릴 때 비로소 정신이 들어요. 하루가 시작됐다는 감각. 찬물로 손을 씻고 부엌불을 켭니다. 전기밥솥에서 김이 오르고 된장국 냄비를 올리면 멸치가 끓는 냄새가 조용히 집안으로 번지죠. 그때가 하루 중 제 마음이 제일 평평한 시간입니다.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누구 기분도 맞추지 않아도 되는 시간. 냄비 뚜껑을 열면 김이 얼굴을 훅 때리는데 그 뜨거움이 이상하게도 위로가 됩니다. 살아있다는 증거 같아서요. 그런데 요즘은 그 평평한 시간이 자꾸 울퉁불퉁해집니다. 아들이 들어오겠다고 했거든요. 그것도 세 사람을 데리고. 남편은 7년 전에 떠났습니다. 뇌출혈이었어요. 쓰러진 날 저는 세탁소에서 다리미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을 때 다리미를 든 손이 그대로 멈췄죠. 그 무게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다리미는 무거운데 제 몸은 공중에 뜬 것처럼 가벼웠어요. 남편이 떠난 뒤 저는 세탁소를 정리했습니다. 혼자 운영하기엔 힘들었고 무엇보다 그 공간에 남편 냄새가 너무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빨래 냄새, 풀 냄새, 그리고 남편이 늘 피우던 담배 냄새까지. 저는 그 냄새를 견딜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동네 마트 반찬 코너에서 파트로 일합니다. 하루 4시간, 주 5일. 허리가 아파도 손마디가 시려도 일터에 서 있으면 마음이 덜 가라앉습니다. 내가 아직 뭔가를 하고 있다는 감각이 사람을 살려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있으면 생각이 너무 많아집니다. 생각이 많아지면 슬픔도 같이 커지고요. 집에는 딸 유진이 같이 삽니다. 유진은 38, 이혼 후 아이 없이 혼자 지내다가 제 곁으로 돌아왔어요. 3년 전이었습니다. 유진이 캐리어 하나 들고 현관에 섰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왔어? 무슨 일 있어? 같은 질문은 하지 않았어요. 딸의 얼굴만 봐도 알았으니까요. 이 아이가 얼마나 무너져서 왔는지. 딸이 방에서 늦게까지 불을 켜고 앉아 있으면 저는 모르는 척 부엌에서 냉장고 문만 여닫습니다. 물 마시는 척, 반찬 확인하는 척 하면서요. 안부를 물으면 딸이 더 무너질까 봐요. 엄마라는 사람은 사랑도 늘 조심으로 나옵니다. 안아주고 싶어도 한 발짝 떨어져서 지켜보고 말 걸고 싶어도 침묵으로 기다려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도윤이 연락을 했습니다. 저녁 6시쯤이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막 들어왔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엄마, 나 이번엔 진짜야. 우리 집에 잠깐만 들어가도 될까? 잠깐. 그 말이 이상하게 찝찝했습니다. 잠깐은 언제든 길어지거든요. 사람들은 잠깐이라는 말로 부담을 덜어내지만 받는 사람은 그 잠깐의 무게를 정확히 압니다. 전세 기간이 조금 남았는데 새집 계약하기 전까지 한 6개월. 도윤은 숫자까지 정확히 말했습니다. 계획이 있다는 척 준비가 다 된 사람처럼. 하지만 저는 알아요. 6개월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쉽게 1년이 되는지, 1년이 얼마나 쉽게 당분간이 되는지. 저는 그날 밤 설거지하다가 물소리 사이로 유진의 한숨을 들었습니다. 딸은 말하지 않았지만 저는 알아요. 딸의 숨은 늘 말보다 먼저 나오니까요. 한숨 속엔 이런 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또 엄마가 참을 거지. 말로는 안 했지만 저는 들었어요. 며칠 뒤 도윤이 여자와 함께 왔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장을 보고 막 들어왔을 때였습니다. 현관벨이 울리고 문을 열었을 때 도윤 옆에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름은 서미라.
서른 중반쯤 돼 보였어요. 웃을 때 입꼬리가 예쁘게 올라가고 말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처음엔 저도 마음이 조금 풀렸어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패 끼치지 않게 할게요. 미라가 고개를 깊이 숙였을 때 저는 반사적으로 손을 내밀어 등을 두드렸습니다. 며느리라는 단어가 내 입안에서 너무 쉽게 굴러나올까봐 마음으로 먼저 막으면서요. 아직 결혼도 안 한 사이인데 벌써 며느리라고 부르면 부담스러울 것 같았거든요. 도윤은 신발을 벗고 거실에 짐을 내려놓으며 자꾸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이상했어요. 웃음으로 모든 걸 덮으려는 사람의 웃음, 불안을 숨기려는 웃음이었습니다. 도윤은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뭔가 잘못했거나 불안할 때 허허 웃으며 넘어가려고 했죠. 유진은 방문을 반쯤 열어둔 채 거실을 훑어보고는 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문 닫는 소리가 크지 않았는데도 저는 가슴이 움찔했어요. 집안의 공기가 바뀌는 소리를 엄마는 귀가 아니라 피부로 듣습니다. 온도가 달라지는 걸 느끼죠. 그날 저녁 저는 된장찌개에 두부를 두툼하게 썰어 넣었습니다. 유진이 좋아하니까요. 도윤도 좋아하고요. 미라가 좋아할지는 모르지만 저는 늘 이런 식으로 먼저 밥으로 마음을 맞춥니다. 말로 하는 환대보다 밥상으로 하는 환대가 더 확실하다고 믿었거든요. 식탁엔 김치, 멸치볶음, 달걀찜, 그리고 두부가 든 찌개. 밥을 푸고 국을 떠서 각자 앞에 놓았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엄마, 미라가 엄마 밥 제일 먹고 싶다더라. 미라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이 집의 중심을 내가 아니라 미라에게로 옮기려는 말이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표정을 바꿀 수는 없었어요. 저는 항상 집이 깨지지 않게 웃는 사람으로 살아왔으니까요. 식사 중에 미라가 물컵을 내려놓으며 아주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이 집 명의가 어머니로 되어 있나요? 그 질문이 너무 빠르다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아직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었는데 벌써 명의를 묻다니. 그건 궁금해서 묻는 속도가 아니었거든요. 계산하는 사람의 속도였어요. 도윤은 젓가락을 잠깐 멈추고 말했습니다. 미라야, 그런 걸 왜 지금? 웃어넘기려 했지만 목소리가 어색했습니다. 유진은 물을 마시다 말고 컵을 내려놓았어요. 컵 바닥이 상판에 닿는 소리가 딱 하고 났습니다. 그 소리가 제 마음을 쳤어요. 저는 잠깐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명희는 내 이름이지. 미라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 그렇구나 뒤에 묘한 여유가 붙어 있었습니다. 마치 확인을 끝낸 사람처럼 궁금증을 해소한 게 아니라 정보를 입수한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부엌 서랍을 열고 오래된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남편과 함께 쓰던 장부예요. 종이는 누렇게 변했고 모서리는 손때가 베어 닳았습니다. 첫 장엔 남편 글씨가 남아 있어요. 가족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다. 저는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렸습니다. 글씨가 손끝에 걸리는 느낌이 이상하게도 따뜻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 말이 공허하게 들렸는데 지금은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도 내가 말하지 않으면 집은 지켜도 사람은 잃는다.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미라의 그 한마디가 우리 가족의 오래된 틈을 정확히 겨냥한 첫 칼끝이었다는 거리요. 미라가 들어온 뒤로 집이 정리된 집이 되었습니다. 반찬통은 크기별로 줄이 맞춰졌고 수건은 색깔대로 접혀서 걸렸어요. 싱크대 위 물자국도 남지 않았습니다. 보기엔 참 깔끔했죠. 처음엔 저도 좋았어요. 이 집이 이렇게 정갈해질 수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은 정리한다고 깔끔해지지 않더군요.
오히려 정리될수록 뭔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어요. 제 흔적이 지워지는 기분이랄까요? 처음엔 사소한 말들이었습니다. 유진이 밤늦게 들어오면 미라가 부엌불을 끄며 말했어요. 유진 씨, 문소리 조금만 조심해요. 도윤 씨가 요즘 잠을 설쳐서.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말끝에 붙는 침묵이 문제였습니다. 그 침묵이 여긴 우리 둘이 사는 집이라고 말하지 않고 말하는 듯 했거든요. 말의 내용보다 말투가 더 많은 걸 전합니다. 유진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딸은 늘 그래요. 한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아이니까요. 이혼 후 2년 동안 유진은 거의 말을 안 했습니다. 그냥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밥 먹을 때만 나왔죠.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모릅니다. 대신 유진은 세탁한 옷처럼 자기 감정을 반듯하게 접어넣습니다. 누가 보기엔 얌전한데 엄마인 저는 알아요. 그 반듯함이 얼마나 아픈 방식인지. 감정을 접어서 넣으면 나중에 펼칠 때 주름이 더 깊게 남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미라가 분리수거 봉투를 정리하다 말했습니다. 어머니, 유진 씨도 이제 독립할 때 된 거 아니에요? 나이도 있고. 그 말이 나쁜 말이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에요. 38이면 독립할 나이죠. 하지만 우리 집에서 우리 부부로 중심이 이동하는 소리가 그 문장에 들어 있었습니다. 유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젖은 수건을 들고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는 그걸 보고도 못 본 척했습니다. 저는 늘 그랬거든요. 충돌을 막고 싶어서, 누가 누구한테 상처 주는 장면을 보고 싶지 않아서. 저녁에 도윤이 퇴근해 오자 미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윤 씨, 우리 집 방이 2개뿐이잖아. 유진 씨도 불편할 수 있고. 도윤은 제 눈치를 보며 웃었어요. 엄마, 원래 계획대로 6개월만 그 뒤엔 우리 나갈 거니까.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도윤이 말하는 우리의 유진은 들어있지 않다는 걸요. 가족의 범위가 재설정되고 있었어요. 엄마와 누나는 빠지고 도윤과 미라만 우리가 되는 거였죠. 결정적 사건은 주말에 터졌습니다. 미라가 말했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친정 어머니가 오시는데 상 좀 차려주실 수 있어요? 저는 당연히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새벽부터 장을 봤어요. 전을 부치고 잡채를 볶고 국을 끓였죠. 기름 냄새가 머리카락에 배고 손끝이 뜨거워도 저는 계속 움직였습니다. 내가 잘하면 집안이 조용해지겠지라는 오래된 믿음 때문이에요. 미라의 친정 어머니가 들어오자마자 집안을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아가씨는 왜 인사도 안 나오니? 이 집이 좀 그렇네. 그 말이 제 심장을 정확히 때렸습니다. 유진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저는 순간 멍해졌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더 아팠던 건 미라가 그 말을 막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물컵을 정리하며 웃었어요. 유진 씨가 좀 예민해요. 요즘 상태가 안 좋아서요. 그 말에 유진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고 눈빛이 흔들렸어요. 예민한 게 아니라 여기서 제가 밀려나는 기분이 들어서요. 친정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밀려나긴. 그 나이까지 결혼도 안 하고 엄마한테 붙어 사는 주제에. 그 순간 도윤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진아, 너 왜 이래? 엄마도 힘들어. 아들이 딸에게 소리치는 장면은 엄마에게는 벌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혀가 굳어버렸습니다. 제가 한마디 하면 며느리 편든다. 안 하면 딸을 버린다. 그 사이에서 저는 또 무너지기만 했습니다.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우는 유진을 보는 게 제일 힘들어요. 소리라도 내면 위로할 수 있는데
소리 없이 울면 손도 못 댑니다. 그날 밤 유진은 짐을 쌌습니다. 옷장을 열고 옷을 꺼내서 가방에 넣는 소리가 제 방까지 들렸어요. 저는 문 앞까지 갔다가 노크를 못했습니다. 노크하면 딸이 엄마는 여기 있어라고 말할 것 같아서요. 현관 앞에서 유진이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엄마가 더 안 괜찮을까봐 나는 괜찮아.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조용한데 제 마음에선 큰 문이 쾅 하고 닫혔어요. 부엌으로 돌아와 설거지를 했습니다. 물소리가 너무 커서 제 울음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서러웠습니다. 울음도 혼자 삼켜야 하는 밤이었죠. 그때 미라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아주 낮은 목소리로 다시 물었어요. 어머니 그래도 명의는 어머니죠? 나중에 도윤 씨 명의로 바꾸실 생각은 없으세요? 저는 그 질문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고부 갈등이 아니라 집이라는 자리를 둘러싼 전쟁이라는 거요. 그리고 저는 그 전쟁에서 늘 하던 방식으로만 싸워온 사람이라는 걸. 참으면서, 웃으면서, 밥으로 덮으면서. 하지만 이번엔 더는 그렇게 못하겠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 예감은 가계부처럼 무거웠어요. 그리고 그 무게가 제 손을 조금씩 결심적으로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이 나간 다음 날 아침, 저는 밥을 2공기나 했습니다. 늘 하던 습관대로요. 밥솥 뚜껑을 열고 나서야 멍하니 서 있던 제가 보였어요. 둘이 먹던 밥이 세 사람이 되고 다시 둘이 되었다가 이제는 또 누구를 위해 밥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더군요. 싱크대 앞에 서서 손을 씻는데 물이 손등을 때릴 때마다 심장이 같이 쿵쿵했습니다. 엄마도 힘들어라고 소리치던 도윤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힘든 건 맞죠. 그런데 그 말이 왜 그렇게 아팠냐면 그 말 속에 딸의 자리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도윤은 저를 엄마로만 보고 유진은 저를 엄마로만 두려워하고 저는 그 둘 사이에서 사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늘 중간자예요. 아들과 딸 사이, 며느리와 딸 사이, 내 마음과 가족의 평화 사이. 늘 중간에서 균형을 맞추느라 정작 제 발은 땅에 제대로 못 디뎠어요. 거실은 유난히 정갈했습니다. 미라가 밤새 정리했겠죠. 쿠션 각도, 리모컨 위치, 식탁보 주름까지 흠잡을 데 없이 깔끔했어요. 집이 정리될수록 제 마음은 더 어질러졌습니다. 이 집이 내 집인데 내가 내 집에서 조심스럽다는 감각이 목구멍을 조여왔어요. 그날 점심에 미라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부엌에서 닭가슴살 샐러드를 꺼내며 아주 자연스럽게요. 어머니, 유진 씨 어디로 간 거예요? 친구 집. 그럼 돌아오긴 해요? 질문이 2번 연속으로 들어오면 그건 사실상 확인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저는 미라의 눈동자가 아니라 미라의 손을 봤어요. 포크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있더군요. 급한 마음이 손끝으로 먼저 나옵니다. 저는 말 대신 찻주전자를 올렸습니다. 끓는 물소리가 나면 사람은 잠깐 말을 멈추거든요. 저는 그 짧은 침묵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한 가지를 정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집안의 평화를 내가 혼자 떠안지 않는다. 저녁에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신발을 벗는 동작이 어설펐어요. 아들도 알고 있던 겁니다. 이번 일은 단순히 유진이가 예민해서 끝낼 일이 아니라는 걸. 엄마 유진이랑 통화했어. 당분간은 밖에 있겠대. 도윤이 말을 끝내고도 제 눈을 못 봤습니다. 저는 손에 묻은 물기를 행주로 닦으며 말했어요. 도윤아, 너는 지금 누구 편을 들 생각으로 이 말을 하는 거냐? 도윤이 화들짝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내가 무슨 편을 들어? 그냥 편을 들지 않아도 되는 집이 되게 하자는 거다.
저는 제 목소리가 이렇게 단단한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군가 밀려나야만 조용해지는 집이 됐다. 미라가 조용히 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또 그 딱 소리. 그 소리만으로도 집안 공기가 굳었어요. 도윤이 숨을 길게 내쉬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결혼 준비해야 하고 집이 좀 좁긴 해. 나중에 아이 생기면 더 그렇고. 그 말 끝에 유진이 나가야라는 문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입으로는 말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걸 들었어요. 저는 그날 밤 가계부를 다시 꺼냈습니다. 가계부 속엔 남편의 글씨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뒤쪽에 제가 접어 넣어둔 종이가 있더군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 병원비 정리하면서 작성했던 서류 목록. 거기 제일 위에 작은 메모가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집 관련 서류는 서랍 맨 아래. 혹시라도 정임이 힘들 때를 대비.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저를 편하게 해준 적이 별로 없었는데 죽어서야 저를 대비해 두다니. 그 메모가 너무 늦어서 서러웠고 동시에 이상하게 고마웠어요. 누군가가 내 편을 문장으로 남겨둔 느낌. 그 문장이 제 등을 받쳐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서랍 맨 아래를 열었습니다. 등기권리증, 보험증권, 그리고 작은 봉투 하나. 봉투 안에는 계약서, 사본이 있었어요. 남편 명의의 작은 상가 임대차 계약. 날짜는 1998년. 저는 그걸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제 몰래 뭔가를 숨겼다? 아니면 제게 말하지 못했던 빚? 아니면 누군가와의 약속? 그때 거실에서 미라의 전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라가 낮은 목소리로 누군가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명의는 아직 강정임 씨예요. 제가 서류부터 확실히 보게요. 6개월 안에 정리할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서류를 본다는 말. 집안살이에서 제일 무서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얘기 좀 하자가 아닙니다. 서류 좀 보자입니다. 그 말은 마음이 아니라 권리를 건드리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유진이 나간 빈 방문이 자꾸 보였어요. 저는 그 문 앞에 서서 문고리를 한번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딸이 없는 집이 이렇게 차가운 줄 몰랐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나도 경계를 세운다. 누구를 내보내기 위한 경계가 아니라 서로를 망치지 않기 위한 경계. 다음 날 아침 저는 도윤과 미라를 식탁에 앉혔습니다. 된장국은 끓이지 않았어요. 따뜻한 냄새로 덮어버리면 또 흐지부지 될까 봐요. 우리 집 규칙을 정하자.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여기는 잠깐 머무는 곳이다. 누구도 다른 사람을 내보내겠다는 말, 직접이든 간접이든 하지 않는다. 유진 방은 그대로 둔다. 그리고 서류를 건드릴 일은 없다. 미라가 웃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무슨 서류를... 저는 미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내가 들었다. 어젯밤 전화. 그 말에 미라의 표정이 아주 잠깐 흔들렸어요. 사람은 본심을 들키면 눈꺼풀이 먼저 미세하게 떨립니다. 저는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당황해하며 말했어요. 엄마, 미라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 도윤아. 저는 아들의 말을 잘랐습니다. 내가 너를 키우면서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뭔지 아니? 괜찮다였지. 그런데 이제는 괜찮지 않다. 그 순간 제 안에서 오래된 어떤 매듭이 풀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평생 괜찮다로 가족을 붙들었는데 그 괜찮다가 결국 저를 혼자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말을 하기로 했어요. 여기까지. 그날 오후 저는 마트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발이 자동으로 동네 골목으로 꺾였습니다. 유진이 어릴 때 데리고 다니던 작은 빵집 앞을 지나치다가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눈밑이 퀭하고 입술이 말라 있었습니다. 누가 보면 아픈 사람 같았겠죠. 사실은 마음이 아팠어요. 몸이 아픈 건 약으로 고칠 수 있는데 마음이 아픈 건 시간밖에 없더군요. 그때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임아? 뒤돌아보니 최선희가 서 있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알던 친구, 결혼하고 대구로 갔다가 몇 년 전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다시 이 동네로 내려왔던 선희. 선희는 제 얼굴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제 팔을 잡아 근처 분식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얼굴이 왜 그 모양이냐? 선희는 떡볶이를 시켜놓고 물을 먼저 한 모금 마셨어요. 저는 괜히 웃었습니다. 나야 뭐 애들 문제지. 선희는 제 웃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정임아, 너 웃을 때 제일 위험하다. 너는 무너지기 직전에 웃거든. 그 말에 저는 젓가락을 놓았어요. 떡볶이 냄새가 코를 찔렀는데도 입안이 텁텁했습니다. 저는 선희에게 유진 이야기, 도윤 이야기, 미라 이야기까지 짧게 했어요. 짧게 하려고 했는데 문장들이 자꾸 길어졌습니다. 참는 이야기는 한 번 꺼내면 줄줄 나와요. 마치 막힌 하수구가 터지는 것처럼 말하다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분식집에서 떡볶이 먹으면서 우는 64 여자. 우스운 장면이었겠죠. 선희는 말을 다 듣고 나서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라, 그 여자 친정 어머니가 너희 집 서류 물어봤지.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아? 선희가 한숨을 쉬며 핸드폰을 꺼냈어요. 동네 좁다. 우리 반찬 코너 납품하는 사장. 너희 아들 빵집 납품하려고 움직인다더라. 요즘 그쪽 집에서 명예 이야기가 돌아. 도윤이 결혼하면 집을 정리할 거라는 소문도 있고. 저는 목덜미가 서늘해졌습니다. 말은 바람처럼 돌아다니고 바람은 집 안으로 들어오는구나 싶었어요. 선희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 남편 관련해서 내가 할 말이 하나 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남편 이야기는 제겐 아직도 조심스러운 상처였어요. 그 사람이 떠난 뒤 저는 상처를 덮는 법만 배웠지 꺼내보는 법은 몰랐습니다. 선희가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어요. 봉투는 오래된 것처럼 모서리가 해졌고 제 이름이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강정임 씨께. 글씨는 남편의 글씨가 아니었어요. 낯설고 단정한 글씨. 이거 내 남편 장례 끝나고 한 달쯤 지나서 어떤 여자가 나한테 맡기고 갔다. 선희가 말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는데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정임 씨가 흔들릴 때가 올 거다. 그때 이걸 꼭 전해달라더라. 저는 손이 떨렸어요. 어떤 여자? 40대 초반쯤. 말투가 군더더기 없고 되게 담담했어. 근데 눈빛이 울고 있더라. 봉투를 받는 순간 종이의 질감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제 삶이 종이 한 장에 좌우될 것 같은 느낌. 저는 봉투를 뜯지 못하고 그대로 쥐고만 있었어요. 떡볶이 국물이 식어가는데도 저는 뜨거운 걸 삼킨 사람처럼 숨이 막혔습니다. 선희가 제 손 위에 자기 손을 얹었어요. 정임아, 너 지금 혼자 싸우는 거 아니다. 너는 늘 혼자 싸우는 버릇이 있는데 이번엔 그러지 마.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봉투를 품에 넣고도 계속 확인했습니다. 봉투가 사라질까봐 혹은 봉투 속 진실이 너무 무거워서 떨어뜨릴까봐요. 집에 들어서자 약 냄새가 났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에도 제가 버리지 못한 약통이 아직 서랍에 있거든요. 그 냄새가 오늘따라 더 진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남편이 정임아, 이제 너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미라는 거실에서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부동산 사이트,
대출 계산기, 명예 이전 절차 같은 검색어가 보였어요. 미라가 제 시선을 눈치채고 급히 창을 닫았습니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놓았어요. 봉투를 탁 하고 내려놓는 소리가 이상하게도 제 마음을 정리해 줬습니다. 미라 씨,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서로 숨기지 말자. 미라가 억지로 웃었어요. 어머니, 숨기는 게 아니라. 그때 도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봉투를 보고 굳었어요. 아들이 그 봉투를 아는 눈치였습니다. 아주 잠깐이지만 그 눈빛이 기억으로 흔들렸어요. 저는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어요. 이 집에 숨겨진 건 미라의 욕심만이 아니다. 우리 가족 자체가 오래전부터 어떤 비밀 위에 서 있었다는 것을. 저는 봉투를 뜯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하지만 내일은 뜯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결국 봉투를 열었습니다. 집안이 잠잠해진 뒤였어요. 미라는 방에서 통화를 하다 낮은 웃음을 흘렸고 도윤은 샤워기 소리로 하루를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저는 식탁에 앉아 봉투를 손바닥 위에 올려두었어요. 종이가 오래돼서 가장자리가 부스러질 것 같았습니다. 마치 제 마음 같았죠. 봉투를 뜯는 손이 떨렸어요. 뜯고 나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봉투 안에는 편지 한 통과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는 짧았어요. 군더더기 없는 문장, 감정을 꾸미지 않은 글씨. 강정임 씨께, 저는 박윤서입니다. 이 편지를 드릴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정임 씨가 오해 속에서 혼자가 되는 날이 올까 봐 그때만은 진실을 아셨으면 해서 남깁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윤서, 이름이 낯설지 않았어요. 아주 오래전 남편이 가끔 술에 취해 말끝에 걸리던 이름. 저는 그때마다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는 것이 아내의 미덕이라 믿던 시절이었으니까요. 편지는 이어졌습니다. 저는 정임 씨 남편과 한때 같은 직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빚을 대신 안고 나온 사람입니다. 정임 씨가 모르게 정리된 채무는 그 사람의 외도가 아니라 사업 실패의 결과였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서류를 넘기자 제 이름으로 되어 있던 보험해지 내역, 상가 임대 계약, 그리고 채무 변제 확인서가 나왔어요. 모두 제 도장으로 되어 있었지만 제가 찍은 기억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이해가 됐습니다. 남편이 왜 말수가 줄었는지, 왜 병원비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는지, 왜 마지막에 집은 내 이름으로 해라라고 말했는지. 그 사람은 도망친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보호하려다 혼자 무너진 거예요.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이 서 있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엄마, 그 봉투.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너 알고 있었지. 부정하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말했어. 엄마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엄마가 알면 버티질 못할 거라고. 그 말이 저를 가장 아프게 했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저를 약한 사람으로만 봤다는 사실. 그래서 진실에서 배제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급했구나.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집 얘기, 명예 얘기 미라가 아니라 내가 먼저 알고 있었던 거네. 아빠가 지킨 집을 내가 팔려고 했던 거지. 도윤이 울먹였어요. 엄마, 그게 아니라 나도 엄마가 편하게 살았으면 해서. 편하게? 저는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어요. 내 아빠는 나를 보호한다고 혼자 짊어지고 갔고, 너는 나를 편하게 해준다고 내 삶을 정리하려 했고, 그게 편한 거니?
그때 미라가 나왔습니다. 상황을 보고도 모르는 척 웃었어요. 어머니, 무슨 일인데요? 저는 편지를 미라 쪽으로 밀었습니다. 읽어봐요. 미라는 읽다가 얼굴이 굳었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럼 이 집은 사실 빚에서 지킨 거네요. 그럼 더 팔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가치가 있을 때. 그 말이 정확히 어디를 겨냥한 말인지 저는 알았습니다. 사람은 진실 앞에서도 계산을 해요. 미라는 그 계산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미라 씨, 제가 처음으로 며느리도 아가씨도 아닌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이 집은 빚에서 지켜진 집이 아니라 사람에서 지켜진 집이에요. 내 남편이 나를 위해 견딘 집이고 내가 아이들을 위해 지킨 집이에요. 그 말이 끝나자 미라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존중이 아니라 경계. 그날 이후 이 집은 더 이상 함께 사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마음속에서 이미 선이 그어졌으니까요. 며칠 뒤 유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나 집 근처 부동산에서 밀어봤어. 우리 집 시세 물어보고 있더라. 그 말 한마디에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아직 계약 기간도 끝나지 않았는데 이미 다음 수를 보고 있었다는 것. 그 수에 저는 빠져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일부러 늦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현관 앞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고 싶었거든요. 사람은 진실을 들을 준비가 될 때 귀가 먼저 열립니다. 안에서 미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금이야. 어머니 마음 흔들릴 때. 도윤 씨, 이 집 팔고 작은 데로 가자. 어머니도 이제 혼자 살면 힘들잖아. 우리가 관리해 주는 게 나아. 도윤의 대답이 늦었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 불이 켜지고 셋의 시선이 부딪혔어요. 이상하게도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이 버텨온 사람은 무너질 때 울음도 아꼈습니다. 그래, 제가 말했습니다. 이제 다 말하자. 미라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준비된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어머니, 현실적인 얘기예요. 유진 씨도 나가 있고 이 집이 이렇게 큰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팔아서 작은 데 구해드리고 나머지는 저희 결혼 자금으로 쓰면 되잖아요. 그 말에 도윤이 저를 봤어요. 엄마 미라 말도 일리는 있어. 엄마 혼자 이 집 관리하기 힘들잖아. 그 말이 가장 큰 배신이었습니다. 아들이 제 삶의 무게를 집 크기로 환산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도윤아, 저는 제 아들을 똑바로 봤습니다. 너는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걸 집 한 채로만 보이니? 내 아빠가 목숨 걸고 지킨 게 집 평수였니?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 제 가슴을 갈랐습니다. 저는 그날 밤 유진의 빈 방에 들어갔습니다. 옷장 문을 열자 아직 딸의 향이 남아 있었어요. 옷을 조심히 만지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밀려날 준비만 하는 사람이 됐을까?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집에서 누군가가 나가야 한다면 그건 내가 아니라 나를 밀어내려 한 마음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저는 도윤과 미라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나가라. 그 말은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집 전체를 울렸어요.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나는 이제 참으면서 사는 엄마 말고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 거다. 미라는 입술을 깨물었고 도윤은 처음으로 제 앞에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이건 복수가 아니라 생존이었으니까요. 도윤과 미라가 짐을 싸기 시작한 건 제가 나가라고 말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는 이미 나간 상태일 때 몸이 따라 나가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리더군요. 캐리어 끌리는 소리가 집안을 가로질렀어요. 그 소리가 이상하게도 예전과 달랐습니다.
이번엔 제가 쫓겨나는 소리가 아니라 제가 선택한 소리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오후 유진이 집으로 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딸의 신발이 가지런히 벗겨지는 걸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내려앉았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딸은 말이 없었습니다. 대신 제 얼굴을 한참 바라봤어요. 엄마 얼굴을 오래 보는 딸의 눈에는 늘 질문이 들어 있습니다. 엄마는 지금 괜찮은가라는 질문. 엄마. 유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 다 들었어. 친구가 동네에서 소문 들었대. 엄마가 오빠 내보냈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로 해명하면 또 누군가는 제 말을 편으로 받아들일 테니까요. 유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왜 늘 괜찮다고만 했는지 이제 좀 알 것 같아. 괜찮다고 해야 엄마가 버틸 수 있었던 거지?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숨을 삼키듯이. 딸 앞에서 우는 건 엄마에게 늘 마지막 카드 같은 거니까요. 그때 도윤이 나왔습니다. 유진을 보자 얼굴이 굳었어요. 언니 왜 왔어? 유진은 웃지 않았습니다. 왜? 나 아직 이 집 딸 아니야? 그 말에 도윤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도윤은 그제야 깨달은 표정이었어요. 이 집에서 밀려난 사람이 결국 누군가가 아니라 관계였다는 걸요. 미라도 나왔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단정했지만 눈동자는 흔들렸어요. 유진이 미라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미라 씨, 한 가지만 물을게요. 당신이 이 집에 들어올 때 어머니 인생까지 같이 들어올 생각은 있었어요? 미라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말했습니다. 유진아, 그만해. 유진이 저를 봤어요. 엄마, 이제는 엄마가 말해. 평생 참기만 하지 말고. 그래서 말했습니다. 제가 평생 하지 않았던 말을요. 나는 너희를 위해 참은 게 아니라 집이 무너질까봐 무서워서 참았다.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무너질까봐 내가 버팀목이 되려고 했어.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말을 멈추지 않았어요. 내 아빠가 왜 혼자 짐을 졌는지, 왜 나를 빼놓고 선택했는지, 그게 사랑이라는 이름일 수도 있지만 나는 그때부터 늘 모르는 사람으로 살았다. 아무것도 모르는 약한 엄마로. 미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미라 씨, 나는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당신은 내 삶 위에 너무 쉽게 발을 올렸다. 확인도 없이, 허락도 없이. 미라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제야 처음으로 사람처럼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불안했어요. 이 집에 들어와도 여기서 끝까지 내 자리가 있을 것 같지 않아서, 그래서 명이라도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불안 나도 평생 안고 살았다. 남편 옆에서도 엄마로서도. 하지만 불안하다고 남의 자리를 빼앗으면 안 되는 거야. 그날 우리는 화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의 진짜 얼굴을 처음으로 봤어요. 도윤과 미라는 결국 집을 나갔습니다. 크게 싸우지도 눈물로 붙잡지도 않았어요. 어른들의 이별은 그렇게 조용할 때가 많습니다. 시끄럽지 않다고 해서 아프지 않은 건 아니니까요. 유진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전처럼 살지는 않아요. 각자 방을 존중하고 서로의 침묵을 함부로 깨지 않습니다. 아침에 인사하고 저녁에 밥 먹고 각자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충분해요. 어느 날 저녁 유진이 빨래를 개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엄마처럼 살까봐 무서웠어. 평생 참기만 하고 내 목소리는 못 내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너는 나처럼 살지 않아도 된다. 너는 이미 나보다 늦게라도 자기 편을 들 줄 아는 사람이니까. 그 말이 제 안을 조금 가볍게 했습니다.
가끔 밤에 혼자 거실에 앉아 있으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이 나이에 이제야 나를 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데 요즘은 그 질문 끝에 이런 답이 따라와요. 그래도 안 한 것보다는 낫다. 저는 여전히 반찬 코너에서 일하고 아침마다 된장국을 끓입니다. 다만 이제는 누군가를 붙잡기 위해 끓이지 않아요. 제 삶을 지키기 위해 끓입니다. 어느 날 유진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좀 인정받은 것 같아. 사람으로. 그 말에 저는 웃었어요. 기쁘면서도 조금은 서러웠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 나이에라도 내 삶이 내 자리로 돌아온 게 기적일지도 모른다. 저는 강정임입니다. 누군가의 엄마이기 전에, 누군가의 며느리이기 전에, 이제는 제 인생의 주인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저는 처음으로 내일을 조금 덜 무서워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잠깐만이라는 말을 조심하세요. 6개월은 쉽게 1년이 되고 1년은 당분간이 됩니다. 한번 들어온 사람은 나가기 힘들어요. 집 명의를 묻는 며느리나 사위는 경계하세요. 진짜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명의를 묻지 않습니다. 명의를 묻는다는 건 계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괜찮다는 말로 평생을 버티지 마세요. 괜찮지 않을 때 괜찮지 않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자기를 지키는 첫걸음이에요. 먼저 있던 자식을 굴러온 돌 때문에 밀어내지 마세요. 가족의 질서가 무너지면 집도 무너집니다. 불안하다고 남의 자리를 빼앗으면 안 됩니다. 며느리도 사위도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각자의 자리가 있어야 가족이 됩니다. 무엇보다 집을 지키는 것보다 사람을 지키는 게 먼저입니다. 집은 다시 구할 수 있지만 관계는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예순이 넘어서 이제 와서 무슨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나이에라도 내 삶을 되찾는 게 기적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